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은정 국정원장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보류시켰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 전 원장은 간첩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은 양대 노총을 포함한 건설 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설 연휴 기간 최강 한파가 예상되면서 귀성 귀경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 요금소 연결해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16기트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법원이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 4,500억 원 배임 혐의와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640만 달러, 하나 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도피 생활을 반성한다며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남북관계를 의식해 간첩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2021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제거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공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TV조선과 만나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전 원장 직권으로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같은 해 4월부터 반년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서 전 원장은 충북동지회 구속 직후 국회에서 수사 결재를 보류한 걸 부인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해 사법 처리하자라고 실장님께 제기하니까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좀 늦추자며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들은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에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재는 박지원 전 원장 재임 후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건설 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부도 건설 현장 노조에 의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2주 만에 불법 행위 신고가 2,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나옵니다. 어떤 거 압수하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또 다른 건설노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노조 핵심 관계자 주거지 20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토대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2주 동안 진행한 피해 사례 조사에선 전국 1,494개의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에 기초해 정당하게 고용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왜 건설사는 하나도 압수수색 못하면서 건설노조만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경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선 9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7명이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 사건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훈 전 원장이 수사를 보류시켰다는 사건이 이제 청주 간첩단 사건인데,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정확하게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그 간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지난 2021년에 관련되는 조직원 4명을 기소하고 그중에서 구속 기소했다는 사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정도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충청북도에 그때의 우리나라의 어떤 5세대 스텔스기라고 할 수 있는 F-35가 충주에 그 군 공항 기지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도입을 하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여론을 그 F-35의 어떤 도입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알고 봤더니만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 내지는 뭐 한 2만 7천 달러 합쳐서 한 4, 5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고 그와 같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그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미 2018년 전후로 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훈 그 당시 국정원장이 지금 남북 교류 협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다가 결국 이후에 이제 그 2021년도에 갔어야 이제 이 사건이 물 위로 떠오르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이 결국 구속 기소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말씀을 주셨지만 당시에 이제 간첩단 수사가 지연이 되면서 충북 동지의 조직원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까지 받아서 썼다라고 국정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첩 행위를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서훈 전 국정원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결재가 뒤로 미뤄지면서 네. 사실상 간첩과의 교신 그리고 이제 교섭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지령의 수행의 대가로 금품도 수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알면서 사실상 수사를 거의 못하게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국회에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충북 동지회라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당시 국정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수사선상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물론 뭐 국가보안법이나 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 이제 법도 적용을 받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수사를 지연을 시키면서 그 상황 중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지만 수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돈까지 받아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럼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쟁 중에도 막후 외교를 합니다만, 전후 아무리 서로 어떤 그 좋은 나라 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막후에서 이와 같은 나라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방공 방첩 활동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로 동맹인의 그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마치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예. 미국에 가서 로비를 하거나 미국에 있는 그 중요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그 간첩 혐의로 해서 기소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나 이런 것과 관계 없이도 사실은 그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국가 그 방첩 활동의 핵심인 국정원이 간첩 잡는 활동이 아니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위한 비선 루트로 이용했는 그 성질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놨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국정원의 존립 이유 중에 1조에 있는 그 국가의 존립 네. 이유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존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마치 이 부분은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해수부 공무원의 잦은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수사를 네. 못하게 하고 사실 왜곡했다는 것으로 해서 구속 기소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노조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정황이 있었던 건가요? 양대노총 포함해서 8곳의 그 건설노조 이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죠. 예. 지금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기한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입주 자체가 늦어지면서 굉장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어쨌든 이용하고 악용한 거 아니냐 노조원들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협조해주지 않으면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LH가 시공하는 그 현장과 관련해서 한번 집계를 내보고 2주 동안은 또 이 사업자들에게 이 신고를 받았는데 제일 많은 불법행위의 유형이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죠.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 이 장비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른바 현장에서의 급행료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게 강요의 성격이 잇따르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채용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전임비를 또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좀 불법행위가 이 집계를 냈을 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사건들의 불법 행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이 노조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되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어떤 그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협박을 하고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그 공동 협박, 공동 강요 나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조사를 했는데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 개의 어떤 그 불법 행위가 이제 그 적발이 되고 신고가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노조 행위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되느냐 이게 앞으로 수사가 될 것인데 기존의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그 정당한 노조 행위로서 어떤 뭐 공동 대응을 했다는 것을 그 넘어서 만약에 그 원래비라든가 어떤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상 태업을 넘어서 현장을 세워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통상 그 업무방해 내지는 공동 강요 공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그 적어도 2023년 동안은 상당 부분 그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되는 실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기소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토부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 피해 조사했더니 2주 만에 2천여 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중에서 노조 보복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라는 측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사업자 측에서는 또 혹시 이후에 보복 행위가 있을까 두려워서 신고를 선뜻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그 노조의 또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행 그리고 오래된 좀 이런 굳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불분명하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이제 칼을 빼든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래도 건설노조 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공안 검찰의 노조 탄압이다 이런 그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 노동조합의 어떤 헌법상의 그 노동 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고층을 짓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기사를 월 적어도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월천 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월천을 버는 것이 혼자 버느냐?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노조에 상납되는 그 불법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협박이나 공갈을 통해서 이게 뭐 조폭처럼 돈을 뜯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정당한 노동 행위인지 아닌지를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늦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피해는 1차적으로는 건설업자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서는 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서 명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됐던 포항제철소가 135일 만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창사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은 오늘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갑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 등에 쓰이는 철강 후판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선제 제품도 생산 중입니다.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품 생산 라인의 지하가 완전 침수됐던 포항제철소가 17개 모든 아변 공장 복구를 완료하고 완전 정상 조업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135일간의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피해로 창사 이래 처음 전 공장 가동 중단을 겪은 포항제철소의 매출 피해는 약 2조 400억 원.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과 협력사 등 연인원 140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고 지난달 제철 공정의 핵심인 이 열연 공장을 재가동하는 등 4개월여 만에 모든 공정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포스코는 향후 생산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대면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원전 등 청정 에너지 전환, 복원 격차 해소와 자유 디지털 질서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10여 분 연설에서 자유를 16번, 연대를 11차례 언급하며 국제연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설 후 이어진 대담에서 대중관계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다른 점이 좀 있지만 관계를 배제하고 차단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전 전략에 대해선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원전 확대와 추가 건설 의지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추가 건설은 신한울 3, 4, 5기를 지칭한 것이라며 그 외 추가 건설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취리 연방공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양자 분야 석학들을 만나 정책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이 퀀텀 사이언스를 선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스위스로 이어진 일주일간의 경제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쥐리히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동산 문제로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나 전 의원은 1,600만 원 차익이 무슨 투기냐고 곧바로 반박을 했죠. 최민식 기자가 나 전 의원이 소유했던 해당 빌딩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신당동의 6층짜리 빌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빌딩을 2021년 4월 54억 7,500만 원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샀습니다. 본인 돈 11억 원에 해당 빌딩에 이촌동 아파트까지 담보로 걸고 은행에서 빌린 43억여 원을 합해 건물을 샀는데 나 전 의원은 건물을 산 지 1년 만인 2022년 4월 59억 5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검증 과정에서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이 빌딩 투기 의혹 문제로 탈락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1,6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이게 무슨 투기 의혹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1년 만에 건물을 처분한 건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팔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나 전 의원의 건물 매매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3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진 사이 김기현 의원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인 김기현 의원은 40.3%였고 나 전 의원은 25.3%로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연루된 국정원의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이 공방이 뜨겁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노총 수사 관련해서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 행위입니다. 국가 보유의 최첨단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합니다. 철진한 공안 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제 있었던 일이죠. 이 국정원과 경찰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사무실을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는 하는데, 자, 이게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철진한 공안 정국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간첩 사건 수사에서는 수사가 벌어지면 사실은 여야 정치권은 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옳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정보원이 오래간만에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뭐죠? 북한에 대한 정보,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또 하나 방첩이라 방첩. 우리 내부로 들어온 간첩망을 타진하는 거, 잡아내는 게 그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지금 오랜만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민노총 관련은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그중에 한 분이 조직국장으로 돼 있어요.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조선노동당 어떻게 보면 문화교류국인가, 이게 옛날 대외 연락부란 말이에요. 예. 접촉을 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시기에 무슨 간첩이냐고 하겠지만, 이 망이라는 것은, 조직망이라는 것은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대중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 간부 4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북한 공작으로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거다. 이게 지켜보는 게 맞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언론 단독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훈 전 원장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를 좀 막았다. 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간첩 수사를 조금 뒤로 미룬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된 내용들이고요. 예. 지금 여당이 공격하는 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얘기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간첩에 대한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사가 요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수사를 통해서 축적된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만약 그런 간첩단 수사를 시작한다고 얘기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여당은 전 정부가 수사를 무마했던 것처럼 과거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예를 들면 간첩단 사건을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가 정적으로 활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저런 대공수사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히려 전 정부 또는 진보 진영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야가 좀 가만히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내용이 나오면 그것들 다투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정쟁화되는 거죠. 성일종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요. KTX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에 대한 간첩 수사는 굉장히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번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이어온 것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1월로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정원이 여기저기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묵혔던 사건을 꺼낸다. 놀라운 발상인데 국정원은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럴 만한 없고 보시죠. 그 간첩 수사가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굉장히 지금 지능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 사이버 드보크라는 이름도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장기적으로 하겠어요.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북한 공작원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추적을 피하겠죠.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러려면 말을 하려면은 그럼 지난 정부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대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017년부터 진행됐으면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뭐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를 한다. 자, 수사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역이용하기 위해서 좀 갖고 있으라 이러면 말이 되는 건데 주로 변명했다는 게 남북 관계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다 하시는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북한과의 관계를 뻐그러뜨릴 위협에 빠질 그런 요소는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국가정보원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국정을 키워주는 거야라는 그런 적자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현실적으로 진짜 수사권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우리 옛날에 보안수사대, 보안과 이런 게 있었는데 대공과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국정원에는 그나마 아주 오랫동안의 그 뭐 경험을 노하우도 많을 테고 축적하고 있는데 이 역량을 사장할 거냐? 그러면은 자 경찰로 넘기면 그럼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 직원들은 다 그 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정부에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대공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략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의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뭐냐라는 지점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대표 출마 이후에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며칠째 자백 모드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취재진을 만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기 의혹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자, 지난 정치 여정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기자회견과는 느낌이 상당히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 전에는 누가 봐도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느낌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정치를 시작한 게 저도 좀 압니다만 이제 21년이에요. 21년. 2002년도에 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특보로 서울행정법원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특보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건데 지금 말한 대로 진퇴양난이잖아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출마하자니 그렇고 출마하자니 이길 가능성이 계속 없어지고 출마 안 하자니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대목에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온 정치 이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맞는 건지를 고민하고 있겠죠. 고민 지점이야 제가 보기에는 뭐 뻔한 건데 예. 이렇게 안 나와도 출마해도 뭐 이런 대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강남구 구룡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 2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 5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면요. 어제 이제 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잖아요.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시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최근의 여론조사의 흐름이 뒤바뀐 것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윤심이겠죠.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한 당대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는 당대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뽑게 될 전당대회 지도부라고 얘기하는 건 총선을 준비하는 체제이거든요. 예. 근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얼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이 해임했던 당대표가 온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 충분히 알고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하지 않게 할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윤심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김기현 의원에게 지지를 옮기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의 아주 핵심적인 윤 대통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대거 전 이동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소위 반대로 역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무슨 자유경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기획경선인 상황인 거죠. 전 이런 기획경선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반윤의 기치를 들고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치적인 도박 같은 형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나오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 기사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도 좀 나왔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하고 TV조선에서 바로 찾아갔네요. 그러니까 시점을 보시면 2021년 4월에 샀잖아요. 언제죠? 총선 끝나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선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건물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돈 11억에 은행에서 43억 빌려 샀는데 1년 만에 팔았다. 이러면은 뭐랄까 아차 싶었겠죠. 뭐 이런 느낌은 드는 건데 이런 게 보도되는 시점, 이 공개화되는 시점 이런 것도 사실 정치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났을까? 이거는 뭐 사적인 거래였는데 이런 부분을 아마 나경원 전 의원에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안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공격 때문에 출마 안 하게 되면 이런 게 모든 게 사실 투기도 했고 자리를 탐했고 이런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한 기정사실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자기 말 그대로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대표 출마를 대표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표는 안 되지만 이번에는 안 되지만 3월 8일 이후를 내다보고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건물을 샀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바로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일각에서 이제 제시하는 의혹 중 하나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장관 자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문회를 대비해서 미리 판 것이다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팔면은 더 의혹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가지고 있으면은 뭐 소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부동산을 샀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팔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막 건물 방금도 보였지만 건물 보여주고 이러면서 투기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내용은 김성태 전 의원이 공개한 거잖아요. 장관설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장관에 올라갈 수 없는 내용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당대표 나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당법에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협박을 하게 되는 건 자유방해죄라고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조리돌림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정확히 팩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게 되면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사서 건물을 판매를 해서 차액을 얻었는데 이게 너무나 부당하다면 이해가 문제가 됩니다만 부당하지 않다면 그냥 자유로운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와가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소재를 제공한 분도 나경원 전 의원이기 때문에 설명도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그냥 잠시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맞서가지고 내가 뭐 투사처럼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상황들을 조금 기다리는 시간으로 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출마를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지금 출마해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발생해서 이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서 사건 구룡마을의 CCTV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이 구룡마을 앞쪽에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소방차도 지금 여러 대 출동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CCTV 상으로는 뭐 연기라던가 불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화재가 발생한 사실, 연기가 좀 사실 살짝 보이긴 하는군요. 연기가 좀 보이긴 있고 소방차들이 여러 대 와서 출동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들어오는 소식에 대해서 기자나 아니면 누구 연결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1,6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1,600만 원의 차익이 과연 투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할 텐데 시점이다. 제가 말씀드린 2021년 4월에 사서 2020년 4월에 팔았다. 차액은 약 4억 정도 되지만 부동산 비용을 다 제외하니까 1,600만 원이다. 이런 취지니까 아마 오늘 처음 보도가 되는 거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다른 또 보도를 보고 판단하실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 부부가 아마 그 나경원 전 부부가 빌딩이나 하나 사놓읍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짐작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2021년 헐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소품용 총에 촬영 감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 검찰이 알렉 볼드윈과 소품 관리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영화 세트장입니다. 영화 러스트 촬영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당시 볼드윈은 총격 장면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볼드윈이 쏜 총기 안엔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총에 맞은 촬영 감독 할리나 하친스가 사망했습니다.
알렉 볼드윈과 소품 담당자 구티에레즈 리드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소 결정에 대해 볼드윈의 변호사는 끔찍한 오심이라며 볼드윈은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그에게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볼드윈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형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과연 본선 1차전 어떤 참가자가 진의 영광을 안게 될까요? 샛별부 진욱 씨입니다. 진욱이요. 사랑 빵빵빵 기상 울리면 떠날 수 없는 당신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승부. 태아냐 진혜성이냐? 예, 트롯 오디션의 원조 미스트롯 2가 본선 1차전 팀 미션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데스매치에 돌입했습니다. 시청률 21.3%를 기록하면서 몰입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데스매치에 앞서 팀 미션에서는 어떤 무대가 펼쳐졌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요, 미스터 마을의 영광 꽃도령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하는디.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일평가심 사랑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허세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오늘도 난 길을 나서래. 신사답게 이것저것 치지 말고 남자답게 신사답게 자, 이번 국악 트럭을 선보인 샛별부가 신명나는 무대를 꾸미면서 오라트를 받았고, 그리고 현역부 A2, 영화 킨스맨 콘셉트로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한 무대를 보였는데 아쉽게도 뭐 오라트는 받지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박서진 씨가 있는 팀이라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박서진 씨가 그렇게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정말 좀 방송 마사지를 더욱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우산도 갖고 오고 정말 킹스맨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제 아쉽게도 이제 오라트를 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또 이제 또 패자 부활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예. 무대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예. 또 국악 트로트에서는 네. 저희가 샛별부에서 정말 그 태평소를 전혀 부르지 못했던 진욱 씨가 그러니까요. 정말 그 차 안에서 연습하는 모습,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시끄러울까 봐 차 네. 안에서 연습하고 눈물 젖은 그런 연습 끝에 완벽한 정말 전공자처럼 태평소를 완벽하게 불러서 굉장히 재밌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오라트하고 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 팀 미션의 추가 합격자 결과도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하동근 씨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대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서울대 성악과 그 수석 졸업한 길병민 씨가 또 네.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박서진 씨도 추가 합격을 해서 데스매치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좀 관심이 됩니다. 데스매치부터 정말 네.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시청률도 좀 올라서 저도 머리를 좀
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태평소 네. 그 연주한 분이 이제 진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 태평소 부분이 좀 플러스 점수가 된 건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선부터 그 본선 팀 미션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에 마치 전공자처럼 전혀 태평소를 부르지 못한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귀가 정말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모습이 원래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주 큰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작된 데스매치 예상치 못했던 트롯 최강자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상과 방패의 대결. 네, 혜석이 형.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내가 미스터 트롯 2에 있는 한은 너는 그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사랑아 사랑아 울면 안 돼요. 그대 울면 나는 못 가요. 사랑아 사랑아 슬퍼 말아요. 내 사랑 데려가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어디요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예, 지금 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진혜성 씨와 재하 씨 뭐 결국 정말 결승전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그러니까요. 다들 그리고 또 그 전체 참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기대되는 데스매치 1위를 또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하 씨가 이제 선공자였는데 당시 남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재하 씨의 자존심상 또 이렇게 한번 또 대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존심, 남자들은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운을 걸고 승부를 또 해서 정말 재하 씨는 특히 정말 톡 쏘는 고음이 굉장히 매력인데 자기에 딱 맞는 노래를 선곡을 해서 굉장히 좋은 또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트는 좀 덜 받았지만 당시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패자부활에 성공한 하동근 씨, 데스매치 상대로 낭만 트로터저 김용필 씨를 지목했습니다. 몰표 승리의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이번 무대 만나보시죠. 어떻게 좀 회사는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1월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말의 끈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 본업에 좀 충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뒤져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긴 세월을 보냈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네, 김용필 씨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선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15표 몰표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예요. 그렇죠. 그 김용필 씨가 사실 저는 노래를 이제 현장에서 들어봐서 사실 그 사연은 이제 TV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보니까 더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김용필 씨는 그런 뭔가 순수함이랄까요?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그냥 불렀을 때 정말 첫 소절부터 이렇게 가슴을 탁 찌르는 것처럼 김용필 씨도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와 닿아서 사실 근데 저 노래를 듣고 정말 전국의 어머님들이 다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김용필 씨가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만 인기 있을 줄 알았더니 다른 이제 젊은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너무 그 수트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정말 이렇게 용품 수트 딱 입고 그런 이태리 밀라노 이런 데서 이렇게 런웨이 하듯이 한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층한테 이런 인기를 잇는 그런 참가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떠오르는 트롯 루키죠. 윤준엽 씨는 아이돌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을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떤 무대를 펼쳤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성민 선배님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쏘리. 아니,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저보다 20cm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무대에서 내려갈 때는 30cm 쪼그라들어서 내려갈 거예요. 내 손을 잡아 지치고 힘들면 나를 불러줘 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줄게 사랑해 람미 내 안에 네가 있잖아 I love you kiss me kiss me 가라지 뭐 마음대로 해보라지 뭐 울지 않아 서럽지 않아 마음대로 해보라. 예, 저는 사실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이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 씨의 노래가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저렇게 트로트를 잘 부를 수가 있냐. 엄청 많이 예, 들었죠.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앵커님한테 출연하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마스터석에 앉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그 갈고 닦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준엽 씨는 뭐 흔히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하잖아요. 공기 80% 소리 20%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예. 퍼포먼스를 하면서 근데 성민 씨는 이제 뭐 아쉽게 떨어졌지만 아내 김사은 씨가 있으니까 한번 부부 트로트 듀엣으로 나서면 아마 최초의 부부 트로트 듀엣이 되지 않을까. 김사은 씨가 미스트롯 2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스트롯트는 다음 주에도 이제 데스매치를 이어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보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구령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대응 2단계가 발생 중이고 현재 소방차들 여러 대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남구 구령마을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현재 구령마을 4구역에서 5구역에서 연소가 확대 중이고 15가구가 소실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제보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령마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고 연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도로도 이제 상당히 막힐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방당국에서는 인원 140명, 장비 43대,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서 불길을 잡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령마을에 약 666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 인명과 재산 피해 파악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피해 사실 그리고 자세한 화재 진압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를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설에는 한파가 예상돼서 고속도로에 빙판길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귀성, 귀경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고향으로 떠나는 차량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귀성행렬에 퇴근길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주요 구간 CCTV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부근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지점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나들목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부동산은 이번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을 지난해보다 약 24% 많은 519만 대로 예상했는데요. 오늘만 전국에서 522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에 오른 차량은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현재 도로 곳곳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도 예보됐습니다.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등을 지날 땐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해군 특수부대 SSU 대원들이 차가운 겨울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안인데요. 이 추위에도 혹한기 훈련을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해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경남 창원 진해군항에서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 100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대안을 앞두고 혹한기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구호도 외쳐보고 힘차게 군가도 불러봅니다. 겨울바다가 차가울 법도 한데 훈련을 받는 대원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모습 참 용감해 보이는데요. SSU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인가요? 네, SSU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로 구성된 부대인데요.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속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입니다. 해상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은 물론이고 작년에는 NLL 남쪽 바다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를 인양하기도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1월마다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던 대원들은 국민들에게 듬직한 SSU가 되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든든한 우리 장병들 덕분에 설 명정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내렸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제주와 영남 지역으로도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아침보다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대구는 3도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영하 17도에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설 당일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